2024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1등급 점수가 44점이고 2등급 점수가 38점으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답률 70% 이상이 세 문제가 되는데 제일 어려웠던 오답률을 보였던 문제는 90%의 오답률도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여러분 다시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꼼꼼하게 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전통적인 그 윤리학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죠. 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한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죠. 메타 윤리학에 대한 입장입니다. 딱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를 보시면 인공 임신 중절 그리고 소수 집단 우대 정책들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윤리 이론을 적용해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면 실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윤리학이라는 거죠. 실천 규범 윤리학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그러시면 객관적인 서술을 강조하시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인 거죠.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2번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시면 요거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규범 윤리학의 카테고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메타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정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네요. 학문적 성립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메타 윤리학이 주로 하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천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4번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다. 그렇죠.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도덕 이론을 적용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인 거죠. 5번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의 체계를 만드는 거는 보통 규범윤리학의 관점입니다. 규범윤리학의 관점이기 때문에 메타 윤리학에서 하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보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다.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어떤 사상가인지 느낌이 오시죠?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지는 의지의 자율, 요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건지 타율적으로 행위하는 건지가 도덕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때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의지의 준칙이 개인이 내리고 있는 도덕 법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자연적인 법칙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표현이 될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가 된다라고 해서 선의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되 그게 반드시 옳은 거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가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로 드러나는 경우, 선의지가 되는 경우 우리가 그때 그 의지를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 자체를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시는 걸 보니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상황을 보죠. 평소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가 급식실에 늦게 도착한 A에게 자신 앞에서 서라고 권했고요. A는 새치기를 할지 질서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 상황과 관련 없이 칸트에 대한 답을 고르시면 되니까요. 1번, 친구들 사이에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있는 친구 사이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래요.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고려해서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칸트의 조언에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2번,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중용에 따른 행위를 선택해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가 달라지면 안 되죠. 아까 위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칸트의 도덕 명령은 정언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언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도덕 명령이 아니죠. 4번, 친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위를 하랍니다. 마음이 이끄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경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경향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죠. 4번, 가능한 한 행위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선택해라. 그렇죠. 도덕은 의무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무가 일치된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도덕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5번,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선택해라. 자, 쾌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고려해서 행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칸트의 주장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칸트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네요. 3번 보겠습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은 때를 만나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어쩌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리에 맞게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거래요. 그래서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기쁨이나 슬픔이 들어올 틈이 없답니다. 이거는 때에 따라서 그냥 태어난 거고 때에 따라서 그냥 죽는 거예요. 색깔이 잘못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순리로서 받아들여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거나 죽는 것은 기쁨이나 슬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니까요. 도가 사상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가 사상의 입장이고요. 보통 죽음에 관련돼서는 장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을을 보시겠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삶도 중요하기는 한데 더 원하는 것이 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는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인의예지할 때 의죠. 그래서 그 더 원하는 그 도덕성을 위해서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인의예지의 도덕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네요. 또한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싫은 것, 불의하기 싫기 때문에 환란으로 죽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삶보다는 도덕성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교의 관점이고요. 대표적으로 공자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장자 선생님은 죽음을 거부해라, 아까 죽음 여기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고요.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된다. 자, 이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다소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 도덕적인 실천이라는 게 인의예지를 생각했으면 요거는 유교적인 표현이 되는 건데, 그냥 도덕적인 삶을 실천한다는 건 도가도 얘기할 수 있고 유교도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사상가 모두가 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죽음을 거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고요. 2번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순환합니다. 그렇죠.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는 반추의 논리죠. 반추. 예.
반의 논리입니다. 반. 그래서 낮밤의 순환 혹은 뭐 사계절의 순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연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3번 죽음 이후의 삶을 받지 않도록 열반에 도달해야 된다. 유교에서는 열반 얘기하지 않고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죠. 공자 선생님의 경우에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삶만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태도네요. 4번 삶과 죽음은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수용해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한데요.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라고 하시죠. 애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 되겠고요. 5번 삶과 죽음을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금방 이야기한 공자 선생님 입장에서 애도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틀리고요. 장자와 같은 도가 사상들은 삶과 죽음은 기의 단순한 순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기뻐해야 되거나 슬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밖에 될 수 없다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토론의 핵심 쟁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론의 핵심 쟁점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는 갑과 을의 어떤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에서 토론의 쟁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의 앞에와 뒤를 보시면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을의 얘기를 보시면 여기 하지만 뒤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면 인식 기술의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결합한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에는 반대한대요. 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안면 인식 기술이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결합한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 반대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안면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해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상가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극명하게 갈리는 건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거냐, 허용할 거냐, 반대할 거냐,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선지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할 거냐, 허용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고르시면 돼서요.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조금 뭐랄까요, 출제자의 여러분이 오답을 고르게 만드는 어떤 함정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기억에 대한 반론을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반론의 근거를 고르는 거예요. 반론의 근거. 자, 가를 보겠습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얘기가 나오네요. 유전자 치료 얘기입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고, 이 유전자 치료는 영구적으로 변형된 유전 형질을 태어날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이렇게 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전제에 들어갈 내용은 요거 우리가 3단 논법 할 때 했듯이 구분해 주면 되거든요. 주어부에서 끊으면 돼요. 여기서 끊고요. 요게 A 파트라고 한다면 A 파트가 여기에 반복이 되죠. 그리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B 파트가 되고, B 파트는 여기에서 다시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다시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결론에 해당하는 여기에 앞부분이 C 파트가 되고요. 이 C 파트가 여기 앞에 와서 문장이 결합되면 돼요. 그래서 소전제에 들어갈 말은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론이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고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에 개입하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치료 목적으로 유전 개입을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이 반론에 해당되지만 정확한 반론은 그게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는 근거를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론의 근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건 반론인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인데 왜 침해하느냐를 고르는 겁니다. 근거를 보는 겁니다. 왜 침해하느냐를 찾으셔야 돼요.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를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요 얘기는 없어요. 요 얘기는 없고요. 3번 고가의 치료비로 유전자 치료 기회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없어요.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요게 근거는 아닌 거죠. 4번 태어날 자녀는 자신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동의할 거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태어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동의가 전제된 거니까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모가 결정한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금 여기 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반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지금 이거 2번 1번, 2번, 3번이 모두 이제 유전자 치료에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만 여러분이 생각하셔가지고 문제를 틀리신 것 같아요. 요 반대하는 입장에 근거를 골라라 하는 거였기 때문에 4번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됐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뭐 이런 문제는 뭐 이 이후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소전제에 들어갈 내용이 어떻게 산출되고 이렇게 산출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된다라는 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보시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기술은 행복과 불행에 모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랍니다.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랍니다. 기술은 그냥 수단이라서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 야스퍼스 선생님이죠. 야스퍼스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하지만 기술은 인간 행복과 불행에 기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때? 활용될 때. 기술이 인간에 의해서 활용될 때, 그래서 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개입적인 성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을 사상가는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우리는 기술에 붙들려 있어요. 기술이 좋고 나쁜 이런 걸 떠나서 기술에 우리는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기술을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고찰하게 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서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다. 그러니 기술을 무방비 상태인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안 되고 가치 개입적인 측면에서 파악해라 라는 하이데거 선생님의 입장인 거죠. 하이데거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 실현을 위한 공허한 힘. 그렇죠. 공허한 힘 맞습니다. 단지 수단인 거죠. 단지 수단인 겁니다.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칼인 건데 이게 엄마의 손에 들려오면 음식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고 살인자의 손에 들려오면 살인의 도구로 되는 거라서 칼 그 자체는 가치가 개입되는 그런 아이가 아닌 공허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2번. 기술 활용의 방안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인 게 아니라 결정으로 결정되는 거죠. 인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독립적인 거죠. 3번 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된다? 아니죠. 가치 판단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붙들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아니라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죠. 4번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맺는 방식을 변화시켜요. 이거는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요.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의 방식을 탈은폐의 방식으로 은폐된 자연을 탈은폐시키도록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하는 선지가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는 기술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야스퍼스의 입장에서는 기술은 그 자체로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한 공허한 힘이기 때문에 해악이 안 됩니다. 그냥 공허한 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 오답률 68.4%가 되는 오답률 4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엄청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시민불복종 얘기가 나오네요.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우리 어디서 나왔죠.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진 않는다. 그 법만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진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시는 게 조금 해석이 좋겠죠. 이 얘기는 롤스 선생님이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 허용된다라고 할 때 나오는 표현인 거죠. 직접 그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그 법만 위반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나오네요.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도 되고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도 된다라는 얘기죠.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죠.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가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연적으로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되는 자연적 의무가 있죠. 그래서 부정의한 것 중에서도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의에 대해서만 시민 불복종을 하고 일반적으로 부정의한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다른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롤스의 이야기입니다. 롤스의 이야기. 자, 1번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자, 시민 불복종을 하는 목적은요, 기존에 있는 정치체제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 정치체제를 잘 유지하고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치 체제가 좋게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더 이상 시민 불복종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정치 체제가 갖고 있는 효율성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체제가 완전하게 돌아가기 위한 효율성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여기 위에서 시민 불복종이 모두 허용되지 않다고 했잖아요. 부정한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의무고 그 이유는 그 체제가 정의롭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이것저것 부정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 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안정적인 체제 운영을 위해서 모든 부정의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걸 근거로 든다고 해도 이게 체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한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2번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죠.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는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안정적인 체제 내에서는 시민 불복종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체제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체제 운영을 위해서 처벌을 감수해야 하죠.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4번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 여러분 체제가 좋은 체제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윤사 때 나오는 건데 심의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버마스 할 때도 심의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롤스도 이런 심의민주주의 사상가거든요. 그래서 심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나온 정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심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공적 심의를 거쳐서 나온 정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저하고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되면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정책이어도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행위다. 여러분 4번하고 5번이 조금 겹치는데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제에서 허용하는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원칙으로 나온 정책 중에서 혹은 법 중에서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의가 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거죠. 거기에 반대하는 거지 원칙 체제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실 거고 아마 이게 5번 선지하고 아마 많이 헷갈리셔서 이 문제를 조금 많이 틀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네. 2번하고 5번이 제일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요게 한번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불복종 문제는 언제든지 이렇게 롤스를 중심으로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을 없애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우리 도가 사상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도가 사상이구나. 사람은 소, 양, 돼지 등의 고기를 먹지만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는답니다. 이 넷 중에 어느 쪽도 음식의 맛을 바르게 한다고 할 수 없대요. 상대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니까 어떤 것도 이렇게 절대적인 지식으로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면 안 된다, 구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갑을 보시니까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비례물시, 비례물언, 비례물청, 비례물동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거 공자 선생님의 얘기죠. 유교의 공자 선생님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자는 음식 빛깔이 나쁜 것, 제대로 요리되지 않은 것,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을 먹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 이게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라는 어떤 형식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음식을 자른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간이 맞지 않아도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보는 유교의 이런 형식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도가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해라. 여러분, 윤리 입장에서, 윤리 사상에서 욕구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욕구를 제거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자연스러운 욕구는 긍정해야 합니다. 2번, 적절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죠. 그렇죠. 이렇게 적절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요. 인간다움과 의로움을 실천해라? 의로움은 아니죠. 의로움은 아니죠. 이 인간다움도 사실은 인간만의 인간다움이 아니라 자연과 일치된 인간다움,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3번, 공자는 음식의 상태를 고려하여 먹는 것과 인격 수양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맞는 거가 되겠죠. 먹는 것도 일종의 인격 수양이니까 수양의 태도로 먹어라. 4번,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생명 보존. 요거 하죠. 요거 목적입니다. 생명 보존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3번에서처럼 인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국한된다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5번, 사회규범에 따라서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사회규범을 싫어하시는 도가 사상은 틀리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공자 선생님은 얘를 사회 외적인 규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도 있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우리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돼 있고요. 이거는 오답률 90%에 해당하는 최고난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이 사상가들의 언어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틀렸던 그런 문제예요.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다음번부터는 이런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네, 갑부터 볼게요.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다. 그래서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일반 의지 아니고 일반 의사를 대표하면서 특수의사의 총체가 국가, 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베카리아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빼앗는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가 없어요. 생명권 양도하지 않았다.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생명을 양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베카리아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금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거예요. 법의 왜곡이다라고.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되지 않아?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궤변이야. 법의 왜곡이야. 이렇게 비판을 하신다는 거죠.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으로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주장하시는 칸트 선생님이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사형은 범죄자가 동의한 사회계약은 아니지만 이성에 의해서 동의된 사회계약에 들어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성의 명령이 정언명령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성적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개별적인 범죄자, 사람들이 동의한 그런 계약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기억 보겠습니다.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력이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자, 베카리아는 지속도가 강도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라는 단어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이게 선생님처럼 금방 부등호 모양으로 얘가 작고 얘가 크다 요런 맥락인 거지, 범죄 억제력이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러면 없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강도가 지속도보다 떨어진다라는 맥락인 거지, 강도가 범죄 역적이 없다라는 맥락은 아닌 거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답이 됩니다. 물론 베카리아는 강도보다 지속도를 강조하죠. 근데 보다라는 비교급인 거지 이 앞에 부분이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 아니라는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니은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들보다 시민에게 더 큰 공포를 줍니다. 맞아요. 종신노역형은요, 범죄자 그 자신은 자기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닥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민들에게는 더 큰 공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디귿 선지를 보겠습니다. 칸트 입장인데요. 칸트는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라고 봅니다. 형벌 자체는 보통 벤담 선생님의 입장에서 벤담이 얘기할 때 형벌 자체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체는 악인데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칸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칸트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해요, 형벌은. 그런데 이게 필요악이냐? 범죄자의 존엄성, 범죄자가 가진 생득적 인격성에 따라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필요한 악이냐? 악이 아니에요. 선인 겁니다. 정의예요. 정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교악이다 얘기하시는 칸트의 얘기는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요. 갑과 을을 모두에 해당하는 건데요. 사형은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조금 중의적이라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사형은 부당하다라는 말만 보면 베카리아는 맞죠. 그런데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게 아니면 가능하다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베카리아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본보기가 되든 안 되든 다른 거든 어쨌든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고 계약론에서 사형의 권한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형이 부당하긴 부당하지만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 때문에 부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베카리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칸트는 사형을 긍정하죠.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틀렸어요. 사형은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정의롭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칸트가 틀렸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네. 부당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부당한 거죠. 네,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면 안 되는 부당한 형벌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어요. 사형은 부당하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사형은 부당하다가 맞는 거예요.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도 부당하고요. 다른 것도 집행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요 말만 따진다면 요거 부당한 거니까 베카리아가 맞고요. 칸트 입장에서도 본보기로 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을 하고요. 그냥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요러한 이유로 인해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래요.
베카리아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부당합니다. 부당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게 본보기로 집행을 하건 뭘로 집행을 하건 부당합니다. 본보기가 됐건 뭐가 됐건 어쨌든 생명권 양도하지 않았어요. 다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부당합니다. 본보기가 집행되건 뭐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고요. 제가 부정문을 잘못 해석했어요. 자, 칸트 입장에서도 사형은 원래는 부당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본보기로 집행을 한다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본보기로 집행한다면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본보기로 집행되는 건 사형을 집행하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게 수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의로운 집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도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헷갈리지 말고요.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돼서 이게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 사실은 기억선지랑 디귿선지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기억과 같은 선지는 한번 우리가 해보면 이거는 다시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라라는 게 부정한다라는 말이 돼버린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신다면, 비교급과 부정하는 것이 같지 않다라는 걸 한번 논리적으로 알아두신다면 절대로 기억 같은 문제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도 필요악이라는 말을 칸트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어려웠지만, 칸트는 형벌이나 사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다시는 이런 문제는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래요.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나올 수 있는 분은 테일러 선생님밖에 없죠. 테일러 선생님은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동물, 식물까지, 인간, 동물, 식물까지 고유한 선, 즉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 도덕적인 권리가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 식물을 차별하지 말아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을을 보시면 대지윤리가 나왔네요. 대지윤리 주장하시는 분도 우리는 레오폴드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인간을 평등한 구성원으로 생각을 해서 공동체 자체, 요거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자체는 전체를 의미한다. 전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된다라는 레오폴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체주의가 아니라 레오폴드는 공동체주의자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병을 보시면 동물 학대가 인간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종차별주의적인 입장이라서 잘못됐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인간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동물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도 인간과 같은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보는 싱어의 관점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문제니까요. 싱어와 레오폴드와 테일러를 우리가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존재는
무생물이죠. 무생물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가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레오폴드 입장에서 이거 틀리죠.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무생물이어도 도덕적 지위, 도덕적 권리,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테일러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지니지 않은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에 동의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싱어입니다. 싱어는 동물까지, 동물 중심주의죠.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들어가요. 그러면 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죠. 그러면 생명을 지니지 않으면 동물이 아닌 거예요. 동물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에 동의하겠죠.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와 싱어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개체와 전체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월하든지 이게 우월하든지 뭐 이게 열등하든지 이게 열등하든지 이게 는으로 표현될 수 없고 부등호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테일러 선생님부터 보겠습니다. 테일러 선생님의 입장에는 개체가 중요한가요? 전체가 중요한가요? 개체가 중요하죠. 그러면 동등한 가치로 부여될 수 없죠. 전체보다 개체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부여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동등한 가치가 아닌 거죠. 레오폴드 선생님 입장에서는 개체보다 전체가 더 중요하죠. 전체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가 아니죠. 맞는 거네요. 싱어 선생님 입장에서도 개체주의입니다. 개체가 전체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동등한 가치로 부여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세 사람 모두가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개체가 인간인지 동물인지 식물인지 알 수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대요. 자, 테일러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은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대요. 그러면 테일러 입장에서 인간, 동물, 식물은 모두 평등한 존재니까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레오폴드 입장에서도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평등한 대지의 구성원이죠. 평등한 대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도 싱어가 중요한데요. 싱어는 동물중심주의자예요. 동물중심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이 있다면 누가 더 우월해야 되냐면 동물이 더 우월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식물보다는 우월해야 되죠. 그렇지만 동물과 인간을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을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비교 대상이 식물이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라고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리을 자연 자체의 선. 여러분 요 자체라는 말이 나오시면 꼭 전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자연의 개체가 아니라 자연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목적은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목적과 전체의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개체를 희생해서 전체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체가 전체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로 와야 돼요. 그러면 레오폴드가 틀리죠. 전체주의 사상가인 레오폴드가 틀리게 되는 거죠. 레오폴드가 틀리게 되는 거고, 개체주의 사상가인 테일러는 맞고요. 동물중심주의 사상가인 싱어도 개체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과 돌멩이를 비교해 봤을 때, 돌멩이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게 싱어 입장에서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글리흐를 고르시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선지들의 분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꼼꼼히 잘 비교해서 확인해 주세요. 혹시 틀리신 분들은 오답 노트 잘 정리해 주시고 오개념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이거는 한자 성어로 우리가 상선약수라고 얘기하죠. 상선약수를 얘기하시는 건 노자 선생님입니다. 노자 선생님, 도가 사상가죠. 생윤에서는 노자와 장자를 디테일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노자라고 파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도가라고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상선약수의 근거가 뒤에 나오네요. 만물을 이롭게 해요. 다투지도 않아요. 낮은 곳에 머물어요.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을을 보실게요. 두 단의 갈대가 있대요. 두 개의 단의 갈대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를 치우면 다른 하나는 넘어지듯이 이것과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 라고 해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이 법은 내가 만든 것도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법이다. 이 법이 뭘까요? 연기설이죠. 연기설. 연기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보는 불교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억 볼게요. 인의를 강조는 사회 혼란이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인의는 인위적인 도덕 규범이 되기 때문에 인위를 강조하면 사회 혼란이 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세계가. 이거 맞죠?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재행무상, 제법무와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상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린 답이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디귿, 집착과 번뇌, 이거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거하는 수행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삼독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리을,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석가모니의 경우도 너와 나, 자타불이를 얘기하죠. 나와 남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도가의 입장에서도 좀비친소, 선악미추의 구별은 의미가 없어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똑같다, 동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가와 불교는 세계관에 있어서 모든 자연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보는 평등주의적 자연관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글리을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고요. 지난 편지에서 자네는 요즘 만나는 이성 친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대상으로 여겨 되는지 물어봤답니다. 사랑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색깔을 좀 다른 걸 쓰고 싶네요. 진정한 사랑.
내 생각은 이러하네. 자네의 사랑은 영혼의 힘이에요. 사랑은 영혼의 힘이에요. 활동이에요. 영혼의 힘이자 활동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답니다. 사랑은 상대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보호, 존경, 책임, 이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적인 네 가지 요소죠.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지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인간의 고립을 극복하게 하면서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는 힘이랍니다. 단지 적절한 사랑의 대상을 찾기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으신 책 이름이 사랑의 기술이죠. 기술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채 좋은 대상을 고르는 것만 같아서 아름다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길 바라는 것 같답니다.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시니까 메리 프롬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롬의 입장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영속적인 감정이라고 보고 있네요. 자, 참된 사랑은 여기 영혼의 힘이자 활동이라고 보는 게 프롬의 입장인데 영속적인 감정? 요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처음에 만나서 사랑을 할 때의 감정과 나중에 느끼는 감정이 동일할 수가 없죠.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영속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힘, 영혼의 어떤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참된 사랑은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아내는 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죠. 기술이기 때문에 보호, 책임, 이해, 존경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3번 참된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방의 입장을 따르는 거다.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함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책임과 보호의 관점에서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상대방의 입장에 관심을 갖는 것, 상대방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 이런 게 되겠습니다. 4번, 참된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 아니죠. 능동적인 감정이고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아니죠. 5번, 참된 사랑은 삶의 기술처럼 학습과 노력으로 개발되는 기술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셔야 되겠죠.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13번도 오답률 3위에 해당되고 70%가 넘는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보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사람들은 자연법의 집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가 있대요. 여러분 자연법을 집행하는 이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를 설정한다. 이 상태가 곧 전쟁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이 상태를 그 자체를 전쟁 상태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쟁이 해결될 수가 없으면 전쟁 상태로 나아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 수중에 양도하게 됩니다. 사회 수중에 양도를 한다라는 맥락이 나오시면 절대로 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루소는 주권이나 자연권을 다른 존재한테 양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양도하죠. 그래서 루소가 될 수 없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얘기하시는 분이네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에 둠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라고 보니까 이거 로크 선생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부터 보시죠.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냐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사회의 계약론은 모두 시민의 자연적인 권리, 특히 로크의 경우에는 자유, 생명,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봤듯이 자유와 평등 및 집행권 일부를 양도한다고 해서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장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자, 입법부는 폐지될 수 있느냐? 네, 폐지될 수 있죠. 입법부에게 권력을 맡긴 그 계약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저항권이 발동이 될 수 있죠. 시민 저항권이 발동이 돼요. 그게 시민한테 권리가 있게 돼서 시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이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자연 상태에서의 분쟁은 공통의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공통의 재판관이 없어서 그렇죠. 재판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지 자연법이 부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도 있고요.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자연법도 존재를 합니다. 요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자연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요거는 사회계약론자 입장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니은이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1번 선지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좀 오답률이 높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공부했으니까요.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보시죠. 갑을사단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천하를 두루 이롭게 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과 예로부터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이 예의에 맞게 이루어지면 천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유교의 정명 같은 그런 맥락인 거죠.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살 때 역할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게 되면 혼란하고 편안하게 살 게 없게 된대요. 그래서 사람은 잠시도 예의를 버릴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유교적인 맥락이라는 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공자 맹자의 견해냐 순자의 견해냐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잠시도 예의를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인간의 본성이 좋아서가 아닌 거죠.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나 예의에 따른 질서가 필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구분하기 어렵지만 성악설을 이야기하시는 순자 선생님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을 보시죠.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 얘기하네요. 아, 사회는 세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각자 타고난 성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잘하는 일에 배치되어야 되고요.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한 능력, 요걸 우리가 한 글자로 덕이라고 하죠. 덕을 잘 발휘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가 있게 되고요. 서로의 일에 간섭을 하면 사회에 해악이 되니까 서로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하네요. 이거 플라톤이죠. 세 계층으로 구별하고 각각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각 계층은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플라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순자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유교 사상가라고 알면 직분이 역할이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셔요. 그래서 공자의 정명론을 계승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할 필요가 없죠. 맹자여도 대인 소인의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순자여도 예에 따라서 사회적인 직분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통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성에 통달하면 되죠. 군주는
쓸까요? 예, 도덕성에 통달하면 되겠습니다. 니은 사회 구성원은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인 기준. 순자의 경우에는 예라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죠. 그래서 예치를 주장하시죠.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플라톤은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정의라고 하는 사회적인 덕이 출현합니다. 여기 각자의 맡은 일에서 나오는 덕은 지혜, 용기, 절제인데요.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사회의 덕인 정의가 실현되죠.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리을.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대요. 그렇죠. 직분의 구분, 역할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순자나 플라톤은 모두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도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전통적으로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15번과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죠. 차등의 원칙 얘기하네요. 차등의 원칙 얘기하고요. 사회는 협동을 위한 체제다라고 해서 요게 기본 원칙이 된다라는 거니까 롤스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원칙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하게 한대요. 각자의 자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재능, 사회적인 지위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죠. 이 재능과 지위가 불우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최소수의 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대 이익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각자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사회는 서로를 도와주는 협동체제이기 때문에 최소수의 자에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롤스 입장이에요. 그러면 을을 보시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과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는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나누어 줘야 되는 이런 정형적인 원리는 옳지 않아 라고 주장하시는 노직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 차트 문제 되겠습니다. 순서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노직과 롤스를 비교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죠.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는 정책은 가능하냐 물어봐요. 일단 과세라는 세금 정책 얘기를 할 때 노직 선생님은 정당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기 때문에 강제 노동과 같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과세는 합리적이지 않다, 잘못됐다, 부정의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소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조세 정책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 그러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직 입장에서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요. 롤스 입장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도 가능하고 침해하는 과세 정책도 가능하지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차등의 원칙, 롤스만 보시면 돼요.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선지에 나온 거죠. 천부적 재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조건이 있죠.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유는 맞네요. 디귿.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평등한 분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똑같다, 균등하다, 동일하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잘 분배되어 있는 평등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롤스는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죠. 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이 있고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 있죠. 이게 1원칙이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죠. 자, 이 두 가지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평등의 원칙이 우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평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 특정한 경우에 사회적인 이익을 따져봤을 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에 불평등하게 분배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면 불평등하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등한 분배는 될 수 있죠. 이 두 번째 원칙이 허용되지 않는 거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원칙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균등하거나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봤을 때 평등한 분배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본다고 할 때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불평등한 차등의 원칙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된다면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을 노직은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되어야 돼요. 아이고, 국가까지 표현했네요. 자유롭게 체결되어야지 강제로 체결된 계약이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도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계약을 맺고 이행을 안 해. 그러면 국가가 이걸 강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계약을 맺고 이행을 안 하면 이거는 부정의가 되죠.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까지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디귿선지가 조금 어려운 선지예요. 롤스에게 있어서 디귿선지가 조금 어려운 선지였었으니까 이 선지를 조금 잘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영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줘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성현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어요. 신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드린 성현, 현현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이 성스러워질 수 있죠. 성현을 통해서 돌도 성스러워질 수 있고, 성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적인 자연물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 되는 존재가 된답니다.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데, 종교의 역사는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에까지 굉장히 많이 성현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과 비종교적인 인간을 구별하죠. 성스러운 존재들에 의지하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아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비종교적인 인간도 이런 안정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의례나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데죠. 엘리아데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성스러움과 속됨은 양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스러움이 자연물의 속됨 속에 성현되니까요.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될 수 없지 않죠. 양립할 수 있다는 건 조화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2번 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움을 만들어내어 마음의 청량을 만다. 여러분, 성스러움은 신적인 존재, 종교적인 신적인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3번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실제의 단 한 번으로 드러났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한 번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여러 번 드러나게 되죠. 4번 돌이나 나무는 그 자체로 성스럽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게 드러나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성스럽지 않습니다. 5번 성스러움을 믿지 않는 인간, 비종교적인 인간이죠. 비종교적인 인간도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7번 가겠습니다. 17번.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입니다. 어진 사람은 어진다라는 것은 약간 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하의 이익이래요. 이익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악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악을 없앰을 법도로 삼는답니다. 이게 어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 눈에 아름답고 즐겁고 편안한 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옛 성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은 귀에 즐겁다 하더라도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음악을 즐기지 않았대요. 음악이 즐겁지만 즐거움이 기준이 아니라 이익이 기준이라는 거죠. 이거 묵자 선생님의 이야기죠. 묵자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을을 보시면요. 군자는 돌을 터득하는 것을 즐기지만 소인은 욕망을 채움을 즐긴답니다. 그래서 군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군자 유교적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도로 욕망을 통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로서 욕망을. 그래서 옛 성왕은 우아한 음악을 제정하셨대요. 아송인데요. 제정을 하셨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후천적으로 형성했다라는 거죠.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때 우아한 음악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예의도 제정을 하죠. 그래서 예의와 우아한 음악을 후천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즐거움을 가지면서도 질서 있게 하셨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도덕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이요. 맹자는 분별적 사랑을 실천해라 아니죠. 겸해서를 이야기하죠. 겸해설. 두루두루 사랑해라 라는 겸해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음악은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니은 순자는 예법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요. 그러면 좋은 음악이 되겠네요. 백성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느냐? 어지럽게 할 수 있고 도모할 수 있죠. 질서를.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 달라도 음악을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느냐? 그렇죠. 군자가 됐건 소인이 됐건 누구나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향유할 수 있습니다. 리을. 어진 사람은 인격 도양을 위해서만 음악을 즐겨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묵자는 음악을 즐기는 게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즐기면 안 되고요. 인격 도야를 위해서만 즐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순자의 경우도 이게 맞지 않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이치인 예에 맞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인격 도야를 위해서만이라고 하면 순자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글리을 3번이 되시면 되겠고요. 18번 보겠습니다. 해외 원조 문제네요.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원조의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하는데 인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예요.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원조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네요.
을을 보시면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합당하게 관리 있을 때까지 도와요. 그러면 원조의 중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롤스 입장이죠. 자, 그러면 싱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싱어 선생님은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예요. 맞습니다.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맞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의무이에요. 하지만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대요. 공리주의는 가언 명령이죠. 명령은 명령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에요. 조건에 맞으면 하는 거고 조건에 맞으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언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면 할 수 있고 부합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라서 이게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원조를 결정할 때 원조 주체 이익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을 안 되면 안 하는 거니까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야 됩니다. 3번 롤스는 원조의 차단점 설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설정합니다. 4번 고통받는 사회의 기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조는 허용되는 거죠. 이거 위해서 원조 하는 거죠. 이게 원조의 목적이죠. 틀렸네요. 5번 고통받는 빈곤국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최종 목적이다. 롤스는 복지 향상이 아니라 기본 제도의 개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싱어도 복지 향상 괜찮아요. 복지 향상할 수 있어요. 복지 향상할 수 있지만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빈곤국의 고통을 감소하고 행복을 증진해가지고 이것도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복지 향상과 관련이 있으니까 전 지구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이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빈곤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싱어도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19번은 지금까지 문제로 잘 나오지 않았던 사상가인데요. 이런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보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은 적절한 것은입니다.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1심 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많지만 그게 다 1심으로 해결될 수 있대요. 부처님의 지혜의 모습을 떠나서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지혜와 1심이 온전히 같아져서 둘이 아니랍니다. 지혜와 1심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지극히 공정한 부처의 뜻을 토대로 여러 주정을 융합해야 된답니다. 조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의 지혜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이거는 다 부처님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심 화쟁사상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원융 회통사상을 이야기하시는 원효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생윤에서는 원효를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논쟁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조화시킨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고 나머지는 한 번씩 봐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0번 보겠습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징적 특징을 그림에서 골라라 돼 있습니다. 통일 관련된 얘기네요. 근데 요거는 통일 관련됐다기보다는 국제관계와 관련해가지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비교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가를 보시죠.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뿐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대요. 이거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현실주의랑 묶어서 출제를 하셨네요. 나를 보시니까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 통일을 해야가는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상대로 보고요. 갈등의 상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군사 경쟁보다는 남북 대화, 교류, 상호 불신 해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단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요거 갈퉁 선생님의 입장까지도 얘기하고 있으시죠. 갈퉁도 이상주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럴 때 나에 대한 입장을 고르라는 겁니다.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얘기하셔야 돼요. X. 남북 관계에서 군사적 힘의 논리는 가가 강조하죠. 나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류, 대화, 타협 이런 걸 강조하죠. Y축을 보시면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 실현. 적극적 평화는 갈퉁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갈퉁 선생님의 적극적인 평화는 모든 폭력이 제거된 상태죠. 모든 폭력이 제거된 상태예요. 그래서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표현은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Z축 보시죠. 남북한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 이런 이상주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계시니까요. X축은 낮고요. YZ축이 높은 거다. 이렇게 해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은 거의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핵심적인 문제들 있죠. 형벌과 관련된 문제들, 사회계약 관련된 문제들, 롤스 노직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고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상의 난이도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